그 퀘스터분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그럼 가벼운 질문으로 살짝 분위기를 좀 풀어볼까 해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로봇도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상용화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제 로봇의 성을 우리가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예, 되게 재미있는 질문. 이네요. 저도 가끔 여러분 지하철 많이 타고 다니시죠? 지하철에서 무슨 역입니다를 안내하는 말은 다 여성의 목소리죠. 그걸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네요, 진짜. 내비게이션도 초기 세팅은 여자로 되어 있고요. 전기밥솥 같은 것도. 전기밥솥 맞아요. 네. 알람도. 이 특징은 뭔가 남을 도와주는 일들을 여자 목소리로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생각 많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예, 뭔가 도와주고 남을 보조해주는 일들은 다 여자 목소리로 나오고, 뭔가 권위 있는 말을 얘기할 땐 남자 목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로봇을 뭐 비서는 전부 다 여자처럼 생긴 로봇, 뭐 CEO 같은 뭐 중요한 일을 하는 고기술 로봇은 다 남자처럼 만들고, 그러면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젠더 규범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그 로봇의 성을 특정화하지 않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로봇한테 뭐 리본을 묶어주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 때는 보통 남자 로봇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보통 사회에서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게 남자 로봇이니까. 저는 그래서 굳이 로봇의 성을 그냥 로봇은 로봇처럼 생기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일단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기존 규범에 따라서 만든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룰을 더욱더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젠더리스 로봇. 예? 젠더리스 로봇. 네. 자, 이제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키워드 한번 들어주시죠. 제 또래 뭐 그런 사람들이 페미니즘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여자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빼앗겨 왔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야 평등한 게 된다. 목소리를 내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힘드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운동이든 과학현 운동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그 어떠한 의도에서 그런 행위를 했든 그런 걸 보면 아까 교수님 정말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조직의 이미지를 망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드웨이 운동이 나오는 거를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사회 시스템이 지겹다라는 말씀에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87년 이후로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획득했지만 과연 그 시스템이 바뀌었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라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했을 때 2018년에 미투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정말 들리지 않는 말들을 들리게 하고 또 드러내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그것들을 위해서 좀 필요한 뭐 정책이 있다면,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가장 급한 것은 들리지 않은 말을 조금 더 쉽게 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다가 말할 수 없다면 어느 그 외부에 있는 기관이라도 이제 얘기를 해서 조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뭐 그런 식의 즉각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사회 구조, 그렇게 취약계층으로 파워리스한 상태로 있게 되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 가능하면 그들이 조금 더 보이스를 낼 수 있는 수준으로 조직화가 되든지, 아니면 그 복지 수준이 좀 향상이 돼서 뭐 일자리를 걸고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용기 있게 말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다 전면적인 사회 개편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혹시 선정하셨나요, 교수님? 예, 여기 미투라는 일단 이름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누군가가 말함으로써 나도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2차 가해가 생길까봐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기죽어 있다가 나도라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솔직히 좀 마음 아팠거든요. 개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방법이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해서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 문제 제기를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확인을 해주면 훨씬 나은데 지금까지 조직 문화는 그런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그 사람한테만 발생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면에서 조직이 그렇게 권위주의적으로 운영된다는 게 장기적으로는 모든 구성원들한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생각을 바꿔서 이번부터는 아마 미투 운동이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본 바를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 2차 가해도 멈추게 하고 또 우리가 미투 운동이 진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줄일 수 있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조직이 바뀌기 어려운 게 조직에서 일하는 모든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결국 조직의 이미지를 망치는 거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전부 다 제 식구 감싸기나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미투가 이렇게 늦게 시작된 것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특이하게도 그 집단주의적인 성향 때문인지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굉장히 터프한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망치는 인물로 생각을 하는데 원래 말씀하셨듯이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조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 고발자를 거의 범죄자 취급을 하다 보니까 내부 고발도 이루어질 수 없고 그래서 아까 질문해 주신 대로 그 주변에서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로 만드는데 기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하나 내부 고발자는 내부 고발을 하게 되면 보통 행실이 어떻다 그러는데 그거랑 무관합니다. 그 사람의 행실과 내부 고발한 내용 자체는 무관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연결시켜서 하는 이상한 것도 있고 집단과 연결해서 집단이 나빠지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도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우리 교수님께서. 네. 제가 청소년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눈에 보이는데 제가 청소년들한테 좀 양성평등에 대한 좀 좋은 가치를 저도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청소년들한테 아무래도 어떤 말을 해줘야 되고 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할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남녀를 분물하고 모든 인간들 청소년들이요 어떤 사람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그게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가르쳐줄 필요가 있고 누군가가 이렇게 당하는 걸 보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치부하거나 아니면 저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일. 근데 저는 일단 이 두 가지를 떠나서 그 사람이 겪은 그 상황에 공감해주고 같이 함께 분노해줄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 이게 훨씬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성별로 다른 것과 역할이 다른 것을 고정하지 않는 법을 좀 가르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성별로 태어나면서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다름 속에서 평등을 교육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교수님 젠더하고 섹스의 차이인 거죠?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말씀하신 게 우리가 생물학적인 차이를 섹스라고 그러는데요. 그 생물학적인 차이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이어진 끝에 안정된 상호작용이 계속 일어나면 사회적 관계,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젠더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성간 불평등이 인간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불평등이고요. 예전에 수렵 생활을 할 때 일정 정도 분업이 일어나서 여성이 집에 있고 남성이 뭘 잡아온다. 좀 그 생물학적인 차이가 의미하는 바가 좀 컸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를 않았고 지금 여성과 남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가장 다른 건 여성은 아이를 10개월 동안 품어서 낳아야 하고 모유를 수유해야 하고 남성은 그렇지 않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심지어 생물학적인 차이도 그거는 변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남성이 아기를 많이 봐주는 경우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심지어는 사회적인 성이 생물학적인 성도 약간은 바꿀 수 있는 이런 여지도 두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사회적인 성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고착화됐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해외에서는 보통 이제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 남성의 40% 정도가 가사일을 분담하고요. 한 3분의 1 정도는 심지어 뭐 전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미국도 이제 아빠 혼자서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한 25%에서 3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도대체 미국 남성이나 북유럽 남성하고 우리나라 남성이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우리나라 여성이 미국 여성이나 북유럽 여성하고 다른 점이 뭐가 그렇게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은 굉장히 다른 식으로 발현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가 너무 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 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불평등이라든지 차별이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만약에 개인과 개인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좀 집단, 구조적인 문제라고 인식하는 게 굉장히 큰 변화이고 또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될지 여기에 대한 또 교수님의 의견을 저는 듣고 싶어요. 예. 제가 이 마지막 질문을 생각할 때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의 지도 교수가 남성이셨어요. 이분이 주창한 얘기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이게 젠더리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의미로 사회적으로 구성된 생을 없애는 겁니다. 성평등한 사회, 아주 강력한 형태의 성평등한 사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도 그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기의 직업 선택에 있어서 아니면 가사 혹은 돌봄 노동, 집안에서의 돌봄 노동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에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사회. 그게 최고로 성평등한, 굉장히 성평등한, 그래서 젠더,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 자체가 쇠퇴한 그런 사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왜 이게 여자한테는 안 적합하다는 거지?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해야 되며, 집안에서 왜 여자가 더 일을 많이 해야 되지? 나눠서 할 수는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둘이서 다 같이 일을 할 때는. 그래서 그 규범 자체가, 그 새로운 생각 자체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회가 남성한테도 제 생각에는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주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은 소수의 남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남성이라면 생계부양자가 돼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조금 더 돈을 많이 가져가야 되고 항상 내가 돈을 벌고 있어야 되고, 심지어 어떤 남성의 경우에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집안에서 아기를 돌보고 가사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사회적 규범이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더불어 그 부인 되는 사람까지도 좀 불쌍한 사람 취급을 하고,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그 남성이 편안한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정 수의 남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딜 가든 나 혼자 아빠고 이런 양육의 고통을 얘기할 친구도 하나도 없고, 이런 상태라면 그 일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절대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아주 강력한 형태의 젠더 평등한 사회는 남녀가 모두 다 똑같은 일을 똑같은 규모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무든 남자 반, 여자 반, 집안일도 엄격하게 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사회적 규범을 다 제낄 수는 없을 터이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서구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형태의 젠더 성평등한 규범이라는 거는 모든 것을 다 반씩 나눠서 하거나 몽땅 다 똑같아져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던 사회적으로 구성된 그 시차가 의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형태로 우리한테 부과되는 모든 규범을 제거한 상태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